진짜 하루가 멀다 하고 발전하고 있다는 게 확 체감되는 것 같지 않나요? 전기차 시장을 보고 있으면 그렇잖아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런 차들밖에 없던 시장에 이제는 대중 브랜드뿐 아니라 슈퍼카 브랜드의 하이엔드 브랜드까지 전기차를 만들고 있죠. 시장 규모가 이렇게 짧은 시간에 다양한 방향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것부터 굉장한 발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은근 어려운 점이 하나 있죠. 내연기관차랑 다르게 대중 브랜드, 슈퍼카 브랜드 할 거 없이 공통적으로 잘해야 하는 게 하나 있거든요. 이게 빠르면 내년부터 기준이 확 바뀔 예정이라 어떤 내용인지 쉽고 빠르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내 차니까, 소중하니까. 그런데 이 많은 걸 대체 어디서? 세차용품 넘버원 N09. 내연기관차는 평가할 수 있는 항목이 굉장히 다양한 것 같습니다. 대중적인 차들은 연비가 잘 나와야 하고, 고급차들은 얼마나 정숙한지도 따져야 하고, 슈퍼카 브랜드는 당연히 얼마나 빠르게 잘 달리느냐가 가장 중요할 겁니다. 뭔가 내연기관차는 시장 전체적으로 딱 관통하는 게 없는 것 같은데 전기차 시장은 다르죠. 1회 충전 주행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충전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를 모든 브랜드가 따집니다. 현대차나 테슬라뿐만 아니라 포르쉐나 롤스로이스도 이게 평가 기준이 되니까요. 그래서 어떤 브랜드 할 거 없이 얼마나 멀리, 얼마나 빨리 충전하느냐를 일종의 대결처럼 인식하기도 하는데, 처음에는 이게 명확한 기준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부터 500km라는 숫자가 암묵적인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500km에 가까우면 준수한 기술력을 가진 차가 되고요. 이걸 넘으면 꽤 괜찮은데 이런 소리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기준을 조만간 현대차가 바꿀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왜냐면 새로운 기준을 가진 차가 빠르면 내년, 늦어도 2년 뒤에는 나온다고 하거든요.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현대차 그룹이 700에서 800km를 가는 전기차를 출시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게 단순히 개발 단계가 아니라 확정 스펙이라고 불리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지금까지 나온 정보를 보면 꽤 상세합니다. 가장 큰 변화가 플랫폼입니다. 지금 현대차 그룹이 쓰는 전기차 플랫폼이 EGMP 플랫폼이잖아요. 그런데 이 차는 드디어 현대차 그룹이 차세대 플랫폼인 EM 플랫폼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새로운 플랫폼과 함께 가장 눈에 띄는 변화가 또 있죠. 배터리 용량인데요. 지금은 정말 많아봐야 대중적인 차들은 대부분 80에서 90kWh를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런데 이 차는 무려 113.2kWh라는 거대한 용량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주행거리가 못해도 700, 많으면 800km가 나올 수 있다고 하는 거고요. 출시는 2025년 말에서 2026년 초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모터는 450kW짜리가 들어가는데, 두 번째는 이 차가 어떤 차인지를 알면 더 재밌어집니다. 크기를 보니까 준대형 세단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K8 후속 개념으로 전기차가 하나 나오는구나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프로젝트명을 보면 어떤가요? 기아 GT1, GT가 들어가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고성능 모델이라는 주장에도 무게가 실리는 중입니다. 기아의 고성능 모델하면 뭐다? 스팅어죠. 스팅어가 최근에 단종되고 이 공장 라인에 카니발 하이브리드랑 카니발 전기차가 들어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스팅어 후속작으로 보는 쪽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스팅어 후속작에 더 기우는 것 같네요. 왜냐면 코드명도 그렇고 모터 출력이 무려 603마력에 달한다고 하거든요. K8 같은 차에 600마력이 넘는 출력을 넣기는 좀 그렇죠. 만약 스팅어 후속으로 나온다면 우리가 기대하고 있던 게 현실이 되는 겁니다. 고성능 내연기관차는 단종될지 몰라도 고성능이라는 개념 자체를 전기차로 이어가는 건데, 한창 스팅어 단종설이 많이 나올 때 EV6가 정말 많은 힌트를 줬습니다. 광고에서 펄암페를 포함한 슈퍼카들이 참신한 광고가 시작이었습니다. 그 뒤로 고성능 GT 모델이 실제로 출시되면서 고성능 전기차 계보를 전기차가 이어가긴 할 거라는 방향을 제시해줬습니다. 내연기관 엔진과 엔진음은 없지만 성능 자체가 확연하게 다르고, 이미 포르쉐나 페라리 같은 브랜드도 전기차 시장에 뛰어들고 있잖아요. 처음에는 페라리도 전기차는 절대로 안 만든다더니 이제는 전기차는 만드는 대신 운전 재미를 위한 브랜드이기 때문에 자율주행만 넣지 않겠다는 식으로 나오고 있죠. 그래서 아마 전기차 시장에서는 현대기아차가 또 다른 방향을 제시하고 또 다른 평가가 이어질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세 번째는 700km 이상이라는 주행거리가 어떻게 가능하게 된 거냐 이겁니다. 일단 앞에서 보신 것처럼 글로벌 제조사들과 비교해봤을 때 가장 대용량에 속합니다. 현재 판매 중인 전기차 중에 배터리 용량이 가장 큰 차는 벤츠 EQS, 테슬라 모델 S, 기아 EV9 순입니다. EQS가 107.8kWh, 모델 S는 100kWh, EV9은 99.8kWh니까 기아 GT1은 이 차들보다도 훨씬 큰 용량인 거죠. 그래서 700km는 무난할 거라고 보고 800km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이건 스마트폰하고 비슷한 방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도 성능뿐만 아니라 어느 순간 배터리 용량하고 사용시간 경쟁이 치열해졌잖아요. 아마 현대차뿐만 아니라 다른 제조사들도 이런 방향으로 배터리 용량을 키울 거고, 이건 굉장히 좋은 현상입니다. 지금은 500km가 암묵적인 기준이지만 앞으로는 700km가 암묵적인 기준이 된다는 소리니까요. 심지어 이게 스팅어 후속 모델일 가능성이 큰 상황이기 때문에 고성능 전기차 스펙이라는 점이 더 놀라운 겁니다.
왜냐면 기존에는 전기차 스펙을 무조건 깡통 모델을 기준으로 소개했잖아요. 전기차에서 깡통 모델은 뭔가요? 롱레인지 모델 중에서도 옵션이 가장 적어서 전력을 가장 덜 잡아먹는 차를 말하죠. 예컨대 사륜구동 모델보다는 후륜구동 모델이 더 유리하니까 대부분 스펙을 소개할 때는 이런 차들을 중심으로 소개를 했단 말이죠. 물론 GT1도 가장 긴 주행거리를 가진 차는 깡통 모델이겠지만 이미 700이라는 숫자를 넘겨버렸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단순히 깡통 모델의 주행거리뿐만 아니라 깡통 모델이 아닌 차의 주행거리도 충분히 강조할 만한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언젠가는 주행거리 자체를 신경을 안 쓰는 날도 오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건 또 무슨 말이 되기도 하냐면 고성능이 아닌 차들도 있겠죠. 아이오닉5도 후속 모델이 나올 거고 그 외의 대중 모델들도 전동화가 많이 될 겁니다. 고성능 모델이 아니라면 GT1과 같은 용량의 배터리를 장착한다고 가정했을 때 더 긴 주행거리를 가질 가능성이 많지 않을까요? 900km까지는 몰라도 850km까지는 어떻게 나올 수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왜냐면 배터리 무게를 상쇄하기 위해서 GT1이 카본 파이버나 알루미늄으로 모든 걸 만들지는 않을 거잖아요. 포르쉐 정도 되는 브랜드면 가능하겠죠. 그런데 대중 브랜드에서 이렇게 만들기는 어렵기 때문에 경량화를 아무리 많이 해도 소재에서 그렇게 큰 차이는 없지 않을까요? 이렇게 생각해보면 대중적인 전기차들은 주행거리가 훨씬 많이 나올 수 있고 이런 논리로 기술력이 적용된다면 경량 전기차도 주행거리가 많이 나올 거라는 말이 됩니다. 굉장히 다양한 범위로 기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배터리 용량을 늘리는 것 말고도 실리콘 응급제 비율을 늘리는 것도 한몫하지 않았을까 합니다. 실제로 얼마 전에 이런 소식이 나왔습니다. 현대차가 당장 내년부터 신형 전기차에 실리콘 함량을 늘린 배터리를 탑재한다는 건데요. 이 덕에 주행거리는 1.5배, 충전시간은 20분 이하로 단축된다고 하는데 실리콘 음극재가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음극재는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소재인데 배터리 구조를 보면 이렇게 양극재랑 음극재가 있고 가운데 분리막이 있는 형태란 말이죠. 지금은 이제 음극재로 흑연을 씁니다. 흑연 음극재도 종류가 두 가지로 나뉘죠. 천연 음극재는 말 그대로 천연 흑연을 가지고 음극재를 만드는 겁니다. 장점은 용량이 크고 가격 경쟁력이 우수해서 리튬 이온을 안정적으로 저장이 가능하다는 게 있고요. 인조 흑연 음극재는 천연 흑연의 한계를 극복합니다. 고갈되는 자원이라는 한계뿐만 아니라 인위적으로 만든 물질임에도 불구하고 구조가 안정적이고 수명도 길고 무엇보다 고속 충전에 유리합니다. 그리고 이 흑연 음극재 배터리의 한계를 극복한 게 실리콘 음극재 배터리입니다. 흑연 음극재 배터리보다 10배 높은 용량으로 주행거리가 향상되고 급속 충전 설계가 용이하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물론 10배라는 숫자는 음극재를 모두 실리콘으로 만들었을 때의 얘기고요. 아직 이게 현실적으로 그리 이상적인 방향은 아니라서 100% 실리콘으로 하는 건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터리 회사들은 이걸 어떻게 극복하고 있냐면 100% 실리콘 음극재는 안 되지만 음극재 중에 실리콘 비율을 높여서 주행거리랑 충전 속도를 향상시키는 방법을 쓰고 있는 겁니다. LG 엔솔하고 SK온 모두 실리콘 10% 음극재 기반 2차전지 배터리를 개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시기가 딱 맞물립니다. 두 회사 모두 현대차그룹 전기차에 배터리를 공급하고 있잖아요. 빠르면 내년 전기차 모델용으로 실리콘 10% 음극재 배터리 적용이 가능할 걸로 보인다고 합니다. 중기적인 계획으로는 실리콘 비중을 15%까지 순차적으로 높이려 하고 있다고 하고요. 이건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어쨌든 전기차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실리콘 음극재 회사들도 생산 능력을 2024년 말까지 5배나 늘리겠다고 했거든요. 내년까지 3천억 원 이상을 투입한다고 하는데 생산 능력 전망치를 보면 이렇습니다. 지금은 2,000톤에 불과한데 2024년에는 1만 톤, 2027년에는 무려 4만 톤까지 늘어난다고 하는데 현대차는 그러니까 음극재 소재가 살짝 변경되면서 새로운 플랫폼도 도입이 되고 이에 따라 아예 배터리 용량 자체도 늘릴 수 있게 된 거잖아요. GT1은 이 덕에 배터리 용량이 커지고 심지어 4륜구동 모델이 총 603마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하니까 여러모로 기대가 되는 차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 플랫폼을 가지고 3천만원 초반대 전기차도 개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해서 새로운 플랫폼 하나가 굉장히 많은 변화를 불러올 수 있을 것 같네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안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